ADHD 셀프 체크리스트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9개 중에 5개? 3개? 저는 진료실에서 그 개수 세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9개 체크리스트가 있었대요. 그 중에 6개까지 해당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선생님 우리 아이 ADHD니까 약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 아이 괜찮아 보이는데 한 3개 정도 걱정이 되는데 아니겠죠? 라고 내원하셨는데 사실 첫 번째 아이한테는 아니니까 이 친구는 집에서 조금 조절만 해주세요 라고 설명드렸고, 두 번째 아이는 사실 조심스럽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실제로 검사 후에 ADHD가 진단되었던 아이였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기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아버님, 어머님은 기준치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조금만 산만해도 이거는 문제 있어 이렇게 봐주시게 된다고 하면 체크리스트가 한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어머니,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는 이 정도면 괜찮아,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허용 범위가 조금 넓으시기 때문에 체크가 좀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학원에서도 어렵고 학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피드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 삼을 수는 없고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 시간에 아이를 보거나 체크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기준선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선과 전문가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수 말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 3가지 짚어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나타나는 증상이 그 나이대의 나이다움인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한 가지 환경이 아니라 여러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다른 동반된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지 감별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으실 때는 우리 아이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겠지, 때로는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서 걱정을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끝에 가서 제가 더 중요한 걸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는 어디서 왔을까요? DSM-5라고 하는 ADHD를 진단하는 진단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기준 목록 중에서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항목들 중에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 이들 중에 높은 확률로 ADHD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확인해 보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진단에 꼭 필요한 거는 12세 이전에서 증상이 발생을 한 건지,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증상이 지속이 된 건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건지가 비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동반 질환이 있었는지가 꼭 비교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셀프 체크리스트로 체크가 된다, 이렇게 진단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이대별로 오해받기 쉬운 증상들이 있어요. 만 3세에서 4세 정도 됐어요. 와, 우리 애는 진짜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정도는 진짜 집중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를 약 올리는 것 같고 집중 진짜 못하고 이 정도는 맑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문제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 아이 때는요 사실은 아직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이 기능이 계속 미숙하고 자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똥꼬발랄함이 정상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각성이 조절이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산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나게 하지 마시고 좀 조절해 보세요 라고도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라고도 설명하죠. 다만 각성이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경우나 아니면 너무 기분 나쁠 때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만 5세, 6세 정도 됐을 때는요 제일 흔하게 이제 걱정을 하셔서 오시는 포인트가 순서를 못 지켜요. 친구들 노는데 규칙을 못 지켜요. 말을 계속 끊어요. 라고 이제 해서 오시는 거죠. 자기 일 조절을 하는 회로가 갑자기 자라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된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 6세 이전에 사실 진단을 하지 않는 게 ADHD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는 조금 그 똥꼬발랄함을 좀 지켜보실게요 라고 설명을 하지만 좀 걱정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7세에서 8세가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숙제를 하는 딴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2장을 풀어라고 했는데 2장을 푸는데 막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걸리고,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는 한다고 했어, 앉아 있었단 말이야,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데 옆에 낙서가 적혀 있고 만들기를 했거나 갑자기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목표 수행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타이머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도 말씀 많이 하시고요. 방 정리를 못하게 되고 물건을 흘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실행 능력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조절이 조금 미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 9세에서 10세 같은 경우는 작업 기억과
그리고 계획 능력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준비물을 말을 안 하면 계속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 폭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챙기라고 했지, 챙기라고 했잖아, 내가 언제 챙기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챙겨? 라고 하고 결국에는 준비물을 안 가져간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준비물 챙기려고 했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럼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10번이고 15번이고 20번이고 다 얘기해줬는데 또 빠졌어? 어떻게 이렇게 몰라? 라고 하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선까지는 다른 아이도 그래요 라고 설명드리는데, 이 부분이 너무 반복되는 경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좀 걱정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자고 설명을 드려요. ADHD는 DSM-5라고 하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 항목들이 있는데 AD에 해당하는 부주의가 있고 H에 해당하는 과행동성, 충동성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각각의 9항목씩이 있게 되고 그 9개 중에 6개 이상이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과행동성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똥꼬발랄함이에요. 가만 앉아있지 못하고 똥꼬에 뭐 모터 달아놓은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책상에 앉아있지 못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10번 불러야 한 번 앉아있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튀어있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친구는 행동이 과하게 나타난다.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충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른들을 화가 나게 많이 만들어요.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애가 끼어들 타이밍이 아닌데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말을 끊거나 어른들 말을 끊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너 왜 버릇없이 이렇게 말을 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면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나 이거 꼭 말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요. 자기만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 전시회를 갔어요. 로봇 전시회를 갔는데 저희는 뭐 이틀 3일 전에 갔다 온 로봇 전시회에 대해서 얘기를 갔는데 어디에 있었고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갑자기 로봇 전시회 갔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무슨 건담 로봇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피카츄 로봇이 있어요. 근데요, 피카츄 로봇은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자신의 맥락으로 끌어들인다라고 설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왜 사람과 대화가 안 되지? 얘는 말을 안 듣나? 라는 식으로 오해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보상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지를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여기까지 다 하면 엄마가 젤리 줄게. 그렇게 되면 그 젤리가 너무 좋은 젤리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엄마 젤리 어디 있어요? 나 젤리 먹고 싶은데. 포도맛 젤리 언제 줄 거야? 아니 그거 하면 준다니까. 포도맛 젤리 먹고 싶은데. 여기까지 풀면 줄게. 알겠어. 근데 그게 포도맛을 어디서 샀는데? 계속적으로 그 이제 보상이 즉각적으로 나오길 원하는 거죠.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증상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는 뚜껑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충동성이 있는 아이들은 보호자분들이 말하는 특징이 다 있으세요. 아니 내가 10번을 말하면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대로 혼나고 나면 그 뒤에는 이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똑같은 걸 반복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요 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워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부주의형, 굉장히 조용한 ADHD라고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아이들은 과한 행동을 하거나 충동성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조용히 있어서 티가 안 난다고 설명도 하기도 해요. 문제집을 푸는데 앉아는 있었는데 얘 이거 하나도 안 풀었어? 뭐지? 옆에 막 낙서 적혀 있고 하니까 이제 엄마 뚜껑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막 이걸 하는데 나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하다가 갑자기 문제 풀다가 공룡이 떠올랐어요. 그럼 공룡의 색칠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른 길로 새다가 그러다가 이제 혼나기 시작하며 목표를 완수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 때 시간적인 제약이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제 ADHD 아이들의 특징이요,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우개를 들고 왔는데 항상 지우개가 없어진다든지, 우산을 챙겨뒀는데 우산이 없어진다든지, 때로는 어떤 아이는 조용히 있는데 갑자기 집에 안 오고 학원도 안 가고 다른 길로 새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랬어? 하고 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주의 깊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AD, 주의력이 떨어진 아이와 행동성이 과하게 나타난 아이, 충동성이 있는 아이, 두 가지로만 나뉘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형도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9개 중에 6개가 해당이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ADHD가 아닌가요? 기준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데 기준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수면은 진짜 질이 떨어지는 건지 늦게 자는 건지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건지 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는 수면을 들어가기 전에 과제 수행을 하고 나서 보상으로 게임을 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거나 핸드폰을 허용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다가 뇌가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 자라고 하면 바로 눕는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불안장애가 아이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과하게 자기가 혼나거나 아니면 불안 요소가 생겼거나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한번 발표를 했는데 부끄러워서 그 뒤에 반복해서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로 요인으로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과노출, 게임 중독 이런 아이들은 뇌가 너무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도파민의 보상 회로가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흔히 말해 도파민 뿜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책으로 읽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요즘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미디어 노출 시간, 게임하는 시간들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싸움이 나더라도 과감하게 끊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변화를 확인하고 나서 집중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시력이나 청력에 사실은 예민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놓쳐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경계선 지능입니다. 경계선 지능은 저희가 질환이라고 분류를 하지는 않아요. IQ 검사를 해봤는데 지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사실 지적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학습 능력을 잘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아이는 1부터 10까지 가는데 속도가 땅땅땅땅이라고 하면 이 아이들은 1부터 10까지 땅 천천히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집에서 다시 해가지고 집중하게 하면 거봐 너는 되잖아 왜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속도를 못 따라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주의력이 집중력보다는 상위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주의력을 쏟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를 보는 능력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건데 억제 지속을 하거나 어떤 걸 제거해야 되는 주의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하면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게임 같은 거 할 때 몰입도 과몰입이 되면 집중력을 끝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ADHD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는 거죠. 여기서는 과몰입을 하게 되지만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ADHD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ADHD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면요. 풀배터리 검사라고 요즘들을 많이 아시거든요. 지능 검사부터 그 다음에 기질 검사, 주의력 검사, 때로는 학습 기능 검사도 들어가게 되고 시지각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하게 되고 부모님이 체크리스트를 하게 되면서 아이를 평가하는 척도도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루고 아이를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서 이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학교 성적은 좋고 학교에서 3만도는 있어요. 근데 만약 문제를 풀면 너무 잘하는 거죠. 이 아이들은 ADHD가 아니라고 설명하나요? 왜냐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하는 잠재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 능력치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은 점수가 떨어지거나 한다라고 하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친구가 이제 만 8세인데 학교에서만 산만하고 공부를 굳이 시키지 않아서 한글을 못했어요 라고 하고 내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피드백이 집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시죠. 근데 집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오신 거예요. 이 친구는 ADHD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사실은 요즘에는 만 8세가 되면 한글을 못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친구가 집중을 하지 못해서 학습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글을 못 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실은 산만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열심히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집에 왔는데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거죠. 집에서는 얌전히 있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다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와 집에서의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5살 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내원을 했는데요. 선생님, 우리 애는 집에서는 진짜 말을 진짜 안 듣고요. 너무 산만하고 가만히 안 있고요. 근데 유치원 가면 너무 잘한대요. 이 아이 ADHD 아니에요? 라고 오시는 경우죠. 이 아이는 ADHD의 가능성보다는 사실은 기질상의 이제 이런 증상들일 수 있어요.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요, 남들한테 받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저 잘하지요? 너무 잘하지요? 친구들이 한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하고,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내가 칭찬받을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이제 없으니까, 인정받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가 회사를 가서 능력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긴장 있는 상태에서 와서 집에 와가지고는 다 풀어헤치고 맥주 한잔 착 마시면서 나 오늘 행복했어, 잘했어, 난 집에서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규칙을 만들어 주시면서 조금 더 사회생활을 한다는 긴장도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부분 조금 더 점차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분들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저희가 잘못 키워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사실은 잘못 키워서 라고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ADHD는 신경 발달 장애라고 설명드리고요.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뇌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혹시나 양육 태도가 너무 엄하고 처벌이 강해서 아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동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하면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디 잡으셔야 한다고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고 아이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은 태도이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마찰이 많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돼서 내원했을 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자기의 자아가 굉장히 큰 상태로 오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왜 내가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면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도 굉장히 많게 돼요. 너는 의지력이 약해. 너는 안 될 아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아이들 같으면요, 거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상담을 하게 되는 집단 상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는요, 너 이것도 못 참아? 너 이것도 못해? 너 이것도 못하는 아이야? 야, 너는 이거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했지. 이것도 못하네. 이런 행동이 아니고요. 집중이 틀어지는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복해서 주의 집중을 끌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고의 전환을 조금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연령대가 올라가게 됐는데 늦게 상담을 받고 늦게 진단을 받게 된 아이들은 사실 적대성 반항 장애를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게 되고 학교에서의 적응 장애가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심리치료도 필요하게 되고요. 약물치료도 심도 있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치료와 그리고 상담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거나 다른 요인들이 있거나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ADHD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피드백이 계속 들어오는데 아닐 거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는 겁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고 설명드려요. 저희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유는요, 아이가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이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아이를 가둬놓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가 뭐가 있는 건지,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무엇인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봐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몫이고요.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라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예약을 했는데 우리가 뭘 챙겨가면 더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집에서 아이들 증상일지를 적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설명을 드려요. 만약에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면 왜 이런 트러블이 생겼는 건지에 대해서 기록을 조금 해주시는 거죠. 반복되는 포인트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병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어떤 부분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 건지, 어떤 물건을 이제 계속 가져갔는데 잃어버렸는 건지, 어떤 빈도수로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건지도 체크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 아이가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게 돼서 갑자기 증상이 생겼는 건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6개월 이상 동안 지속이 되지 않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걱정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꼭 체크를 해주세요.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우리 아이의 걱정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받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받을 때, 어떤 활동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질문 조금 물어봐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저희가 집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연습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질문의 문맥을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집에서 챙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료를 볼 수 있다. 진료 차트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시는데 어떠한 의사 선생님도 아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적는 선생님은 없으세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증상, 아이에게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차팅을 해야 되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의무고요. 그리고 정말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한 경우를 저희가 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꼭 차팅에는 남겨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약 처방도 나가고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원한다고 차트 기록을 학교에 보낼 수는 없어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절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이 사이 동안 우린 진짜 못 기다리겠어요. 어떻게라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는 혼을 너무 많이 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허용해주고 우쭈쭈 해주시라는 말이 아니라요. 아이가 뭔가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거나 하면 주의 집중을 한 번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르더라도 조금 인내를 가지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비난적인 어투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네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라는 식의 비난의 말투는 아이의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타이머를 정해놓고 목표 수행을 했을 때 목표가 너무 길지 않게끔 체크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짧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학업 능력을 키워주신다라고 하면 그 기다리는 동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체크리스트 체크가 많이 된다고 걱정하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아이의 그 나이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 나이에 맞춰가지고 확인해 보신 것이 중요하고 엄마의 아빠의 정확한 기준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2가지 이상의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동반 질환들이 없는 건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